10이라 줄거리. 왕후의 아들은 야심이 큰 아버지와 달리 조용한 소년으로 자라지만 왕후는 아들이 군인이 되기에는 사력 있고 다정한 성격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들이 군대보다는 땅과 농부들의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 대홍수가 닥쳐 기근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군사들을 대표해서 온 6명의 부하를 사살한 이후 왕후와 아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다. 왕후는 어쩔 수 없이 대기근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두 형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한다. (27) 고향으로 가는 도중 왕후는 아들을 집에 두고 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후회했다. 그러나 그가 6명의 병조를 죽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비밀리 복수를 하려는 부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살해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에 못지않을 정도로 형들 집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염려스러웠다. 맏형의 아들들은 나약하고 둘째 형의 집에서는 돈밖에 모른다. 그런 좋지 않은 가마를 받을까 염려하여 왕후는 그와 동반한 교사교관과 언청이에게 아들 곁을 잠시도 떠나지 말라고 일렀고 10명의 노련한 병졸들에게도 항상 아들을 따라다니라고 명령했다. 한편 아들에 대해서는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보라고 일렀다. 그러나 아들에게 너는 여자가 있는 곳에 가선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들이 그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아직 몰랐기 때문이다. 왕후는 아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온 이후 남자만의 손으로 길렀던 것이며 여자라고는 여종이건 기생이건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여자로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곤 어머니와 누이 동생 뿐이었다. 근년에 와서는 간혹 인사차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에도 아들 혼자 보내지 않고 호위병 한 사람이 따라가게 했다. 그렇게 하여 왕후는 아들을 여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질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속으로 염려했지만 아들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형들의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왕후는 의기양양한 유쾌함을 느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을 시켜서 아들의 복장을 자기 것과 똑같이 만들게 했기 때문에 군복의 모양이나 금빛 단추, 금빛 견장, 군인 모자, 모표까지도 부자가 똑같았다. 그것이 또한 왕후의 눈을 만족시켰다. 또 아들의 14살 생일이던 날 일부러 사람을 몽고까지 보내서 털빛이 똑같은 두 필의 말을 구해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탑말은 크기가 다를 뿐 모두 털빛이 검붉고 눈이 부리부리한 준마였다. 그러므로 부자는 복장으로부터 말까지 신통하게도 똑같았다. 저 큰 장군과 작은 장군 좀 보게. 두 개의 이빨 모양으로 같네 그려. 길에서 발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면 왕후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같이 울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왕따진 문 앞에 이르자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말에서 사뿐히 내렸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허리에 찬 칼자루를 잡았다. 그리고 근엄한 얼굴로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이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안내되었고 왕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두 형과 그들의 아들들은 인사하러 연달아 나타났다. 왕후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어느 얼굴이나 자기 아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표정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목마른 사람이 단수를 들이키는 것 같이 유쾌한 일이었다. 이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에 왕후는 무의식 중에 조카들을 유심히 보았다. 조카들에 비해 자신의 아들이 뛰어나게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다. 실상 왕후는 그런 점에서 많은 위안을 발견했다. 왕따의 장남은 아직 어린애는 없었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고 그의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벌써 배가 나오고 몸이 비둔해지기 시작하는 모양이 차차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고달픈 얼굴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내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신여성답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에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가 일쑤였다. 뭐요?
당신의 그 거만스런 어머니 밑에서 내가 종노릇을 하란 말이에요. 현대 여성은 자유롭기 때문에 시어머니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어머니는 모르고 있어요. 왕따의 장남은 아내를 달래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 젊은 여인은 또 그녀의 시어머니를 전혀 어른 대접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왕따의 아내가 시어머니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젊었을 때 며느리의 도리로서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었어. 아침마다 일찍이 차를 갖다 올리고 문안을 드렸어. 그러자 새며느리는 단발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전족하지 않은 예쁜 발로 방바닥을 구르면서 난폭한 어조로 대꾸를 했었다. 그렇지만 우리들 현대 여성은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그렇듯 나빴기 때문에 이 젊은 남편은 속을 썩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울적한 마음을 풀 만한 곳을 찾아다닐 수도 없었다. 아내가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는 곳을 일일이 알려고 했고 대담하게도 거리에까지 그를 따라와 나도 같이 가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대 여성은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을 수 없다느니 남녀는 평등하다느니 하고 큰 소리를 내는지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구경거리라고 모여들었다. 아내는 정말 어디든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일체 유흥업소를 가지 않았다. 또 이 젊은 아내는 질투심이 강했다. 남편의 습관과 자연스러운 욕망을 무엇이든 막으려 했다. 예쁜 여종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허락지 않았다. 간혹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가게라도 다녀오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에게 달려들어 울며 불며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큼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왕따의 장남이 그것을 불평스럽게 말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첩을 들인다고 해. 그러면 어떤 여자라도 다시는 꿈쩍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그가 친구의 충고대로 그렇게 위협해 보았더니 기가 죽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면서 고함을 질렀다. 현대 여성은 남편의 그런 행위를 용서 못해요. 그러고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 발 같은 두 손으로 그의 양보를 긁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빨간 손톱 자국이 4개나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자국을 냈는지 누가 봐도 명백한 일이었다. 그는 남이 부끄러워서 그 후 4, 5일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더구나 처남되는 사람은 그의 친구요. 장인되는 사람은 경찰국장으로서 지방의 세력가인지라 여러 사람 앞에 수치를 보였다가는 뒷갈망이 곤란했다. 그래도 밤이 되면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녀는 달콤하게 그의 품에 안기었다. 그리고 아양을 떨고 낮의 일을 후회하는 듯한 고분고분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나 귀담아 들었다. 그런 시간에 아내가 그에게 가장 역설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얻어서 두 사람만이 다른 데로 가서 살자는 것이었다. 어떤 항도로 가서 신식 사람들 사이에서 신식 생활을 하자는 것이었다. 북극 같은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의 몸을 끌어안기도 하며 감미로운 말로써 졸라댔다. 또 뽀로통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고 수저도 들지 않았다. 그처럼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를 못살게 굴었으므로 마침내 그도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더니 왕따는 이 즈음에 와서 더욱 흐려진 눈으로 장남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말하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는 모르겠다. 이윽고 왕따는 근년엔 늘 그랬지만 그 게으르고 졸리는 듯한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사내란 여자에 대해서 참는 것이 제일이야.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말이 많고 싸우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면에선 학식이 있든 없든 매한가지지만 학식이 있는 여자는 더하다. 그녀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집안일은 전부 여자에게 맡기고 사내는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해. 그것이 내 방침이니 너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게다. 그러나 젊은 아내는 그 일을 그렇게 간단히 처리해버리게 하지는 않았다. 몇 번이고 남편을 졸라서 거듭 아버지에게 간청하게 했다. 너무도 귀찮게 졸라대므로 왕따도 마침내 항복하고 무슨 도리를 생각해보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돌이라는 것은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대부분을 파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이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들이 항구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 떠들어댔고 세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또 그 대도시로 가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락에 대해서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그 대도시의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의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다느니 여태까지 자기가 입어온 옷은 걸레 같고 촌티가 나니까 새 가운과 모피 오바를 사야 한다느니 그 밖에 마구 떠들어대어 남편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남편도 빨리 떠나고 싶어 하게 유도했다. 왕따의 둘째 아들도 이제 청년이 다 되어 있었다. 그도 형과 같이 자랐다. 그가 결심한 것이 꼭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형이 가진 것만큼은 자신도 갖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형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속으로 깊이 감탄하고 있었다. 그래서 형이 집을 떠나 항구 도시로 가면 자신도 그 뒤를 따라 형수 같은 아름다운 신여성이 많이 사는 그 도시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영리한 그는 그의 결심을 형이 떠나기 전에는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하고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항구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가, 외국식의 교양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온갖 현대적인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형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가 가진 것과 본 것을 모두 업신여기면서 하는 일 없이 뒷짐이나 지고 돌아다녔다. 왕후의 아들까지도 멸시하는 눈으로 보았다. 그 눈치를 본 왕후는 그를 몹시 미워했다. 그러나 왕월의 젊은 아들들은 더 겸손해 보였다. 밤이 되어 모두 가게에서 돌아오면 예절 있게 의자 끝에 앉아 숙부를 바라보고 또 그들의 사촌인 왕후 아들을 바라보았다. 장사치로 자란 그들이 자기 아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고 왕후는 남몰래 기뻐했다. 아들이 차고 있는 금빛 칼을 어린 조카들은 이상한 듯이 바라보았다. 왕후의 아들은 이따금 그것을 무릎 위에 풀어놓고 그 아들이 만져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럴 때마다 왕후는 아들이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그가 자기에 대해서 냉정했었던 것도 잊어버렸다. 아들은 교관에게 배운 대로 동작이 민첩했다. 아버지나 백부가 방에 들어오면 곧 일어서서 군대식 경례를 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자리에 앉은 뒤에야 역시 군대식으로 앉았다. 왕후는 그것을 보는 것이 또한 그지없이 기뻤다. 아들은 그보다 나이가 위인 조카들보다도 키가 컸다. 그리고 근육이 단단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자세도 좋았다. 뼈대가 굵고 조카들처럼 등이 굽고 기운이 없어 보이지 않았다. 또 혈색도 좋았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왕후는 아들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심정이 유쾌했다. 형들 집에 유숙하는 동안 왕후는 아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했다. 연애 때에도 아들의 곁에 앉아서 술 마시는 것을 참견했다. 술을 석 잔 이상 못 따르게 했다. 조카들이 아들에게 놀러 가자고 이끌면 반드시 군사교관, 언청이, 그리고 10명의 호위병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아들의 침실에 가서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앞에 호위병이 서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형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집에서는 이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도, 홍수가 났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왕따나 왕얼이나 이 평화스러운 집 밖에서는 어떠한 비참한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왕후는 그가 점령하고 있는 지방 일대의 궁상을 말하고 이번에 고향에 온 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나를 이 공경에서 도와주면 형님들에게도 이롭습니다. 내가 가진 무력이 형님들까지 안전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형들도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굶주린 사람들은 이 도시에 성 밖에도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왕씨 형제를 크게 원망하고 있었다. 왕따가 미움을 받는 것은 아직 그가 토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토지를 소작하는 농민들은 그 수확을 지주인 왕따와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들은 추위도 더위도 무릅쓰고 갯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뼈가 부서지도록 고된 노동을 해서 추수는 당연히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일하지 않은 지주에게 빼앗기는 것이 분했던 것이다.
그 온갖 신고의 수확의 반이나 성내에서 편안한 날만 보내고 있는 왕따에게 빼앗기는 것이 분했던 것이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반을 바쳐야 하니 그들에겐 그것이 억울하고 분했던 것이다. 왕따는 대지주로서 토지를 팔기까지 하면서도 관대한 지주는 아니었다. 기가 약하고 용기도 없는 인간이면서 농민에 대해서만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 걸었다. 그리고 그가 토지를 싫어하는 나머지 그의 땅을 가는 소작인에게 그 분풀이를 했다. 이 즈음에 와서는 토지가 싫어서일 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과 자신의 용돈에도 부자유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의 수확에 대해 소작인들이 협잡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한층 가혹하게 대했다.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을 보면 소작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중얼거릴 만큼 그를 극도로 미워했다. 아, 악마가 나타났으니 비가 오겠군. 때로는 그의 면전에서 이렇게 욕짓거리도 했다. 당신은 아버지만 못하오. 그 영감은 부자가 됐어도 인정이 있었소. 자기도 우리들 같이 고생한 것을 잊지 않았소. 소작료를 독촉한 일도 없지만 흉년에는 숫제 소작료를 받지 않았었다오. 당신은 고생한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인정이란 모르는 사람이오. 궁한 농민들은 그처럼 왕따를 미워했다. 밤이 되어 왕따의 집에 큰 대문을 잠근 뒤에 문짝을 두드리고 그 앞에 누워서 들으라는 듯이 고함치는 패들도 있었다.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 집에는 아직 쌀이 있고 술까지 담글 쌀이 있다. 대문을 지나면서 마구 욕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낮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부자놈들을 죽이고 우리한테서 도둑질해 간 것을 찾았으면. 처음엔 왕따나 왕얼이나 그런 소리를 주위에서 듣지 않았다. 그러나 사태가 점차 험악해지므로 몇 사람의 병사를 사서 입초를 세우고 일 없는 사람은 대문 가까이 못 오게 했다. 이런 때를 당하면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몰려서 화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날이감에 따라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약탈을 당하는 부호가 많았다. 그러나 이 왕신에만은 경찰국장과 사돈관계도 있고 또 유력한 군대를 가진 왕후가 멀지 않은 곳에 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그래서 이 집 대문 앞에서 욕짓거리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자는 여태까지 없었다. 농민들은 또한 그들이 증오하는 왕신의 소유인 토벽집도 습격하지 않았다. 겨우 빠지기 시작한 홍수 가운데 높은 지대에 있는 이 토벽집에서 이화는 천치와 곱사등이와 함께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농민들은 이화가 자비심이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왕따 형제에게 식량을 청해서 난민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난민들이 배나 통을 타고 토벽집에 와서 이화의 집 앞에 오면 이화는 자기 먹을 것을 줄이고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한 번은 왕얼이 그녀를 찾아와서 말했다. 이렇게 위험스러운 때가 되었으니 성 안에 들어와서 큰 집에서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화는 여느 때와 같이 조용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난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또 나만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그러나 겨울이 깊어가고 추위가 더해감에 따라 이화도 때때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배 안에서 혹은 나무 위에서 간신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굶주린 데다가 차디찬 벌판에서 밤낮을 보내게 됨으로 해서 자포자기하여 이화에 대해서도 원망을 했다. 그녀가 아직도 천치와 곱사등이를 먹여 살릴 만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화가 주는 한술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녀 앞에서 중얼거렸다. 저런 것들을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있어. 성한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는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높아지고 많아지자 이화는 정말 두 불구자를 데리고 성내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불구자들이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난민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약한 그녀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신 상태는 여전히 어린애였지만 나이가 이미 52살이 된 천치가 갑자기 죽었다. 어느 날 천치는 식사를 하고 나서 여느 때와 같이 붉은 헝겊을 가지고 놀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물이 마른 땅으로 알았던지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다. 그것을 보고 이화가 뒤따라 나가서 이끌어냈을 땐 천치는 이미 얼음같이 찬 물에 흠뻑 젖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화의 극진한 간호에 보람도 없이
몇 시간 후에 죽고 말았다. 이 천치는 살아있을 때에도 무엇에 집착하는 일이 없었지만 죽을 때에도 아주 쉽게 죽었다. 이화는 이 소식을 성내 큰 집으로 기별하고 관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때마침 왕후도 와 있던 중이라 세 형제가 다 왔다. 그리고 왕후는 아들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천치가 입간되는 것을 보았다. 천치는 그녀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지혜롭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누워 있었다. 죽음만이 그 위엄을 그녀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 깊이 슬퍼한 이화는 내 자식같이 생각하던 천치의 시체의 그런 표정을 바라보고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죽어서야 내 병이 나았구나. 이제야 본 마음이 돌아왔군.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천치의 새 오빠는 죽은 누이를 위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 세 형제는 관을 배에 싣고 이화와 소작인의 아내와 머슴과 같이 건너편 둔덕까지 건너갔다. 그리고 왕씨의 가족묘지 안으로 천치의 관을 옮겨 왕릉의 묘보다 낮은 곳에 묻었다. 그동안 왕후의 아들은 토벽집에서 기다렸다. 매장이 끝나고 모두 토벽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왕따 삼형제가 다시 성내로 돌아가려 할 때 왕후는 이화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침착하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작정이오? 이화는 얼굴을 들고 왕후를 쳐다보았다. 이런 용기가 나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이제는 머리털도 휘어져 가고 얼굴도 옛날같이 젊고 예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이 죽으면 이 가까이 있는 절에 가기로 하고 있었지요. 여승들은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 여승들과 친히 지냈고 또 공부도 했으니까 나는 그 절에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이화는 왕따를 돌아보았다. 당신 내외는 당신네 이 아들을 절로 보내기로 이미 되어 있죠. 그 절은 내가 가는 여승절의 곁이니까 혹시나 병이 나면 내가 돌봐줄 수 있어요. 나는 어머니라고 해도 좋을 만한 나이니까요. 그리고 남승들과 여승들은 매일 조석으로 같이 독경을 하니까 서로 말은 안 하더라도 하루에 2번은 만나게 되죠. 세 형제는 이화 곁에 선 곱사등이를 바라보았다. 그도 여태까지 이화와 함께 시중을 들던 천치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그도 이젠 어른이 다 되었고 모두 자기를 보는지라 그는 겸연쩍은 듯이 순웃음을 지었다. 왕후는 자기 아들이 곱사등이에 비해서 키가 훤칠하고 또 건장한 모습을 보고 새삼스럽게 곱사등이가 불쌍해졌다.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아들이 곱사등이에게 엷은 웃음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 자신도 불구자에게 다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 앞길을 축복한다. 몸이 성했더라면 내 사촌처럼 내가 데리고 똑같이 군인으로 교육시켰을 텐데 몸이 그렇고 보니 할 수 없다. 그 대신 나는 내가 가는 절에 돈이나 대기로 하지. 이화가 가는 절에도 내가 돈을 대겠소. 어디서나 돈이 좋으니까. 절에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러나 이화는 부드러우면서도 똑똑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어요. 쓸 데가 없습니다. 여승들과는 뜻이 맞으니까 일단 그 절에 들어가면 제 것은 모두 여승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어두세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화가 이렇게 말한 데는 왕따에 대한 은근한 비난의 뜻이 있었다. 왕따 부처가 자기 아들인 곱사등이를 절에 보내는데 절에 바치는 돈이 매우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따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고 혹은 알아채고도 모르는 채 하는 듯 싶었다. 그는 동생들이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이 비대해서 서 있기가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곱사등이를 바라보고 있던 왕후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꼭 절에 가야 하겠니? 다른 곳에 갈 생각은 없니? 여태까지 왕후 아들의 모습만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던 곱사등이는 갑자기 시선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굽은 몸을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대답했다. 이런 몸을 하고선 별 도리가 있어야죠.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침울한 어조로 꼬부라진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숭복을 입으면 아마 이것이 가려질 것입니다. 곱사등이는 다시 왕후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듯이 시선을 내려뜨리고 금빛으로 번쩍이는 칼도 볼 생각을 않고 몸을 돌려 절름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형의 집으로 돌아온 왕후는 전과 같이 아들의 침실로 들어왔다. 아들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들어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그 집도 할아버지의 집이었던가요? 왕후는 뜻밖의 질문에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렇다. 나도 어렸을 적엔 거기서 살았단다. 그러다가 너의 할아버지가 이 집을 사서 모두 이리로 이사 온 게지. 아들은 양손을 베개 위에서 깍지 끼우고 누워서 아버지의 얼굴을 곰곰이 쳐다보았다. 그리고 감정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 집이 좋아요. 그 토옥같이 들가운데 있는 집에 살아봤으면 싶어요. 조용하고 나무들도 있고 소도 있고. 왕후는 화를 버럭 냈다. 아들은 별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화가 나는지 자신도 몰랐다. 너는 무턱대고 그런 소리를 하지만 나는 어려서 그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 아주 짜증이 나는 무지한 생활이다. 나는 달아날 궁리만 했었지. 그러나 아들은 이상할 만큼 고집을 부렸다. 난 그런 생활이 좋아요. 그런 생활은 내 성격에 맞을 거예요. 아들의 그 짤막한 말을 하는 태도는 무척 열정적이었다. 왕후는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상한 노여움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곧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아들은 그날 밤 그 토벽집이 그의 집이고 자기가 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꿈을 꾸었다. 이화는 여승절로 들어가고 곱사등이는 남승절로 들어갔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치와 함께 세 사람이 살던 토벽집에서 세 사람 모두 나가버렸던 것이다. 왕릉의 자손 중에 농촌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토벽집에는 소작하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을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이화와 한 집에 살아온 소작인의 늙은 아내는 마음씨 곱고 말이 없는 이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땅에 묻어두었던 호배추 한 포기, 혹은 쌀 한 줌, 혹은 달걀 하나를 싸가지고 여승절까지 찾아갔다.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네 먹기에도 곤란한 귀한 양식을 가지고 온 노파는 절 문간에서 이화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회색의 여승복을 입은 이화가 나타나자 노파는 그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한 마리 남은 암탉의 알을 가져왔어요. 잡수시라고요. 그리고 품에서 계란을 꺼내 이화의 손에 슬쩍 쥐어주려고 했다. 그리고 꼭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했다. 잡수세요. 이런 것을 안 먹는 보살님이 있으려고요. 중들은 육식을 않는다고들 하지만 나는 육식도 하고 술도 마시는 중을 여럿 받는 거려. 자, 여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생달걀로 잡수세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그것을 받아 먹으려 하지 않았다. 회색 숙모를 쓴 삭발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녀는 노파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말했다. 할머니나 잡수세요. 나보다 할머니가 더 잡수셔야 해요. 나는 여기서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설령 배고픈 한이 있어도 그걸 받아 먹을 수는 없어요. 계율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나 노파는 그것을 모두 가지고 가려 하지 않고 이화 품에다 쑤셔놓고는 불이 나게 타고 온 쪽배를 타고 떠나버렸다. 이화도 물속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노파는 만족한 미소를 띄우고 배를 저어 돌아갔다. 그러나 반시간도 못 되어 이화는 젊은 앞에 구골온 불쌍한 여인에게 그 계란을 주워버렸다. 그 여인은 어린 젖먹이를 안고 있었다. 원래는 풍만했으나 지금은 가죽만 남은 젖통을 앙상한 아이에게 물리고 있었다. 그 여인의 구걸하는 가냘픈 음성을 듣고 나온 이화에게 그 여인은 자기 젖가슴을 보였다. 이 젖가슴을 보십시오. 한때는 부럽더랬어요. 이 아이도 토실토실 부처님처럼 살쪘더랬어요. 그리고 젖도나지 않는 젖꼭지를 입에 물고 늘어져 있는 다 죽어가는 아이를 비통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화는 품에서 조금 전에 받은 계란을 꺼내서 여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때마침 그런 것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 후 이화는 이렇게 평화스러운 생애를 보냈다. 왕후에겐 다시는 그녀와 만날 기회가 없었다. 왕홀은 자기만 생각이 있다면 공경에 빠진 왕후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었다. 실상 그는 대량의 곡물을 저축하고 있었다. 이 흉년은 허다한 사람들을 궁지에 빠뜨렸지만
왕얼이나 왕얼과 같은 다른 큰 상인들에게는 오히려 큰 돈벌이를 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왕얼로 말하면 흉년이 드는 것을 보자 곡물을 대량으로 매점했다. 그리고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값으로 파는 한편 다른 지방이나 혹은 대리인을 시켜 가까운 외국에서 허란 값으로 밀가루와 쌀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넘치고 있었다. 그는 전례 없이 많은 돈을 갖게 되었다. 매점해둔 곡물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그의 손으로 흘러들어왔다.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상인인지라 토지는 필요 없었지만 이런 흉년에는 그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농민은 물에 잠긴 토지밖에 담보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래의 추수를 담보로 하고 매우 비싼 이자로 빌려주었다. 홍수가 거치고 경작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지방 일대의 농산지의 경작물이 모두 왕얼의 창고로 들어가게 될 만한 담보를 잡았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도 돈의 부자유를 느끼게 했고 또 언제나 구차한 얼굴을 해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가게에서 혹은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제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얼 밑에 가 있는 장남 위에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게나 시장에서 하던 일을 당장에 치워버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사주지 않은 좋은 옷을 사입고 환락의 거리에도 출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심하게 부려먹기 때문에 왕얼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만이 아니었다. 농민들 사이에도 그에 대한 증오감이 있었다. 왕릉이 죽은 뒤에 그의 땅을 많이 사들인 덧니바기 같은 농부는 그 토지가 홍수에 잠긴 이래로 아이들이 수척해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왕얼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 왕얼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해 자기 토지를 잡히기보다는 홍수가 빠질 때까지 어떤 남쪽의 도시로 가서 구걸하며 기다릴 작정으로 그는 가족을 이끌고 이 고장을 떠났다. 그래도 왕얼은 자기 깐에는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시절에 돈을 빌거나 곡식을 사는데 보통 때와 같은 이자나 값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생각부터가 그른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럴 때 한몫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요컨대 그는 정당한 일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왕얼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절에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당한 것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중들이 그를 몹시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그는 동생 왕후가 군벌의 장군인 것이 자신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왕후에게 대량의 곡물과 거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승낙했다. 그리고 이자도 이할 이상은 받지 않기로 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찻집에서 왕얼과 왕후는 그 일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앉았던 왕후는 긴 한숨을 짓고 왕후에게 말했다. 젠장, 나도 얼같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해마다 살림이 줄 뿐이야. 얼같이 장사할 줄도 모르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리저리 돌리고 아버지가 남겨둔 땅도 거의 다 팔아먹고 조금 남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신히 지내는 형편이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들 중에 부자가 한 사람 있으니 마음 든든하다. 이 말에 왕얼은 매우 불쾌한 듯이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참지는 못하는 성미라서 노골적으로 대꾸했다. 내게 약간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애써 일을 했기 때문이죠. 아이들까지도 놀리지 않고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비단 옷도 입히지 않고 있소. 그리고 난 계집이라고는 안 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왕따는 근년에 성미가 많이 누그러져서 좀처럼 신경질을 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이러한 무례한 언사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두 아들을 항구 도시로 보내기 위해 최근에 남은 토지의 대부분을 처분해버렸거니와 그 일에 대해 왕얼이 방금 자기에게 핀잔을 준 것이 분했다. 그는 마침내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 나는 나대로 믿고 하는 일이다. 아비는 자식을 돌봐야 한다. 나는 너보다 자식들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한다. 난 내 자식들이 가게에서 셈이나 하며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싶진 않아.
아버지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손자를 그리 천하게 기르고 싶진 않아. 제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이, 기공자같이 기르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인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말이야. 왕따는 말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이즈음 그는 기침이 심했지만 지금도 거센 기침이 마구 나와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말은 더 못하고 볼만 실룩거렸다. 그래서 양눈이 더 움푹 패어 들어간 것 같이 보였다. 굵은 목덜미에 핏대가 섰다. 왕홀은 자신의 여인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가 한 비난을 형이 알아챈 것이 분명한 바에야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왕홀과 왕후가 그 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으므로 왕홀은 차영중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왕후에게 서명 날인을 하라고 하자 동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형제지간인데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오. 원 형님도. 그러자 왕홀은 미안해하는 듯이 말했다. 아니, 잊어버릴까봐 그래. 요새 나는 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탈이야. 그리고 붓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왕후는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홀은 또 웃으면서 물었다. 도장을 가졌겠지. 왕후는 하는 수 없이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돌로 만든 도장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차용중서에 찍었다. 왕홀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접어서 혁대에 찬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것을 본 왕후는 비록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했으나 왕홀이 얄미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영토를 확장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여태까지 여러 해 동안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고 헛송세월을 한 결과로 다시금 이 형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아무리 불쾌할지라도 형 덕분에 당분간은 부하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들에게 떠날 채비를 시키고 호위대에게도 출발 준비를 명령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고 홍수도 빠지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물속에서 점차로 나타나는 밭에 씨앗을 뿌리기에 바빴다. 모두 비참했던 겨울 동안의 일이나 죽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이 봄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었다. 왕후는 또한 앞날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형들과 작별하게 되었다. 형들은 그를 위하여 송별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끝나자 왕후는 사당에 들어가서 조상의 위패 앞에 분향을 했다. 아들에게도 그의 옆에서 분향을 시켰다. 향의 연기가 타오르는 앞에서 왕후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절을 했고 아들에게도 절을 시켰다. 아들이 늠름한 자세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왕후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사당 안에 있는 조상의 영혼들이 그의 아들 앞에 가까이 모여서 그들이 훌륭한 후손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의 일문 중에서 자신도 또한 할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상에 대한 배례는 끝났다. 향로 속의 향은 재가 되었다. 왕후는 말에 오르고 아들도 자기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호위대를 인솔하고 그들의 지역을 향해 길을 떠났다. 홍수가 빠져서 땅이 많이 말라 있었다. 28. 왕후의 아들이 만 15이 된 어느 봄날이었다. 왕후가 홀로 뜰에서 소요하고 있을 때 아들의 군사교관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각하, 저는 작은 장군에게 제 힘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전부 가르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집단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후는 이날이 올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10여 년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삽시간에 지나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갑자기 늙어지고 피로해진 것 같았다. 잣나무 밑에 도리에 걸터 앉아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뜰의 둥근 중문이 열리고 그의 아들이 약간 느리면서도 힘있는 걸음으로 나타났다. 왕후는 새삼스럽게 아들을 쳐다보았다. 과연 아들은 키도 크고 어른이 다 되어 있었다. 얼굴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입을 담은 모습도 사나이다웠다. 그것은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헌원장부의 얼굴이었다. 왕후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아들이 어서 커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던 적도 있었고 또 아기였을 때는 영영 크지 못할 것처럼 느끼고 초조해한 적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보니 어린애가 한 번에 껑충 뛰어서 어른이 된 것 같이 생각되었다. 왕후는 탄식하며 또 생각에 잠겼다. 그 학교가 남방에 있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런 조그만 놈들 사이에서 공부시키고 싶진 않은데. 그는 짧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서 있는 군사교관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이 애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오. 교관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왕후는 괴로운 듯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아들에게 물었다. 너도 가고 싶으냐? 왕후는 아들의 의견을 묻는 일은 드물었다.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아들이 혹시 가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하지나 않을까 하고 약간의 희망을 걸고 물었다. 만약에 아들이 거절한다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안 보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잣나무 밑에 백합꽃을 내려다보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왕후는 이 대답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는 굵은 눈썹을 찌푸리고 수염을 당기면서 화난 듯이 말했다. 군관학교밖에 갈 학교가 없는 데다 그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것이 군벌의 장군이 될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성 싶으냐. 아들은 수줍은 듯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농사짓는 법과 농토에 관계된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왕후는 아들의 어리석은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학교가 있다는 말을 그는 들은 적이 없었다. 갑자기 그의 말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농사하는데 이제부터는 학교엔 안 가면 씨앗도 뿌릴 줄 모르고 거두는 것이나 밭갈 줄도 모른단 말이냐. 너희 할아버지도 말씀하셨다만 농사는 배울 필요가 없고 이웃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왕후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거칠게 말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너에게나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군인인 만큼 내가 정 가고 싶거든 군관학교에 가고 그렇지 않거든 학교 생각은 아예 그만두고 그대로 여기 있다가 내 군대를 물려받는 것이 좋아.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풀이 죽었다.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면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참을성 있고 온순한 태도로 말했다. 그러시다면 군관학교에 가겠습니다. 그 참을성 있고 온순한 태도가 아직도 왕후의 비위에 거슬렸다. 그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들을 노려보았다. 아들이 좀 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거침없이 말했으면 싶었다. 그러나 막상 아들의 솔직한 말을 듣는다면 자기는 필연코 불쾌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내일 떠날 준비를 해라. 아들은 교관한테 배운 대로 군대식 경례를 하고 말 한마디 없이 뒤로 돌아 나갔다. 그러나 그날 밤 왕후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데 대해 여러 가지로 근심을 했다. 남쪽 사람들은 교활하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불안한 나머지 언청이를 불렀다. 그리고 흉악하게 생긴 얼굴을 보며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청하는 어조로 말했다. 내 아들이 군관학교에 가기 위해 내일 출발하네. 그의 교관이 동행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한 사람인 관계로 어떤 인물인지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야. 눈은 안경에 가려져 있고 입은 수염에 숨겨져 있으니 알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 자식을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엔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 자네가 같이 가주지 않겠는가? 나는 자네를 잘 안단 말이야. 내가 자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지. 자네는 아주 빈약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나에게 충실했어. 자네도 아다시피 아들은 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야. 그러니 자네가 나 대신 그 애를 좀 감독해 주었으면 해. 그러나 뜻밖에도 이 말을 들은 언청이는 완강히 거절했다. 어찌나 급하게 말하는지 말소리가 째진 입술 사이로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새어나왔다. 장군, 이 명령만은 복종치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군 장군이 유학을 한다면 믿음직하고 젊지 않은 부하 50명으로 하여금 자군 장군을 돌보게 합시다. 제가 그 50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직책을 일러두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군 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장군은 장군 가까이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만한 대군이 되면 항상 내부에 불만이 있고 암투가 있고 더 대우해주는 장군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방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모두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왕후도 완강하게 대꾸했다. 자네는 제 요량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네가 없어도 백장이 있단 말이야. 이 말에 언청이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흥분해서 찡그리는 그 못생긴 얼굴은 더 한층 흉악해졌다. 그 등신 말입니까? 그 사람은 나는 파리 잡는 데는 선수죠. 그리고 사람 치는 데도 선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언청이는 요지부동이었다. 다른 보아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왕후도 그에게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했다. 그러나 언청이는 나중에는 이런 말을 거듭할 뿐이었다. 좋습니다. 기어이 저더러 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칼로 이 목을 찌르겠습니다. 결국 왕후도 언청이에게 양보하고 그 명령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본 언청이는 금세 비통한 얼굴로 자살하겠다고 하던 것도 잊어버린 양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곧 그 자리를 떠나 자고 있는 병졸들 중에서 50명을 선발해 깨워서 뜰 앞에 정렬시켰다. 봄날 밤은 아직도 추웠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모양이었고 하품도 했다. 언청이는 찢어진 입으로 큰 소리를 내어 그들에게 명령했다. 모두들 잘 알았느냐? 너희들의 직무는 작은 장군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반드시 수행해서 호위하는 일이다. 밤에는 작은 장군 침대 가까이에서 자라. 그리고 낮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작은 장군이 뭐라고 하셔도 작은 장군 곁에서 떠나면 안 돼. 작은 장군이 너희들에게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으라 해도 복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저 이렇게만 말해라. 우리들은 장군에게서 봉급을 받고 있으며 장군 명령대로만 합니다. 라고 말이야. 알았느냐? 너희들은 작은 장군이 원치 않더라도 작은 장군을 호위해야 한다. 그리고 언청이는 그 50명의 부하를 향해 그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완전히 알아듣게끔 극히 엄숙하고 녹이 띄운 어조로 거듭해서 말했다. 그런 다음에 어조를 바꾸어 이렇게 말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그 임무를 잘 완수하면 두둑이 보수를 받을 것이다. 장군님은 정말로 도량이 크신 분이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 점을 잘 말씀드리겠으니 그리 알아라. 병졸들은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소리 높이 맹세했다. 그들은 아들 다음에는 언청이가 왕후에게 제일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먼 도해지에 가서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왕후는 뜬 눈으로 세운 침대에서 일어나 출발하는 아들과 나란히 말을 타고 성 밖을 나섰다. 정말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떠나는 아들과 나란히 말을 몰던 왕후는 갑자기 고삐를 당기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옛말이 있지. 친구를 전송하며 삼천리를 간다고 해도 결국 작별은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야. 우리도 이쯤 하고 작별하자.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근엄한 자세로 마리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말에서 내려 그에게 경례를 했다. 왕후는 아들이 말에 올라 군사교관과 50명의 호위대와 함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려 텅 빈 것 같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안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왕후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정신을 집중하여 무엇을 계획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몰래 아들의 일행을 뒤따라갔던 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아들의 동정을 보고했다. 한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장군님은 기분이 좋으십니다. 여느 때보다 더 기분이 좋으세요. 2번이나 말에서 내려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하고 이야기를 해. 무슨 이야기인데? 왕후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그 사자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작은 장군은 농부에게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고 물으시고 그 씨앗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것을 보시고는 소의 보습을 어떻게 달았는지 살펴보셨어요. 호위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었지만 작은 장군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자꾸만 보셨습니다. 왕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군벌의 장군이 될 사람이 소에 보습 따는 모양이나 밭에 뿌리는 씨앗은 봐서 뭐래. 그는 참다 못해 다시 물었다.
그 이상 더 보고 온 것은 없느냐? 사자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밤에 여관에 유숙하셨을 때 작은 장군은 만두, 고기 그리고 밥을 드시고 조그마한 잔으로 술을 한 잔 드시더군요. 저는 거기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자들이 돌아와서 아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먹었다는 등의 보고를 했다. 그리하여 그 사자들은 아들 일행이 배를 타는 데까지 보고 돌아왔다. 그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로 해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 후에 아들의 동정은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왕후의 사자들은 더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멀리 보낸 후에 왕후는 다음에 2가지 사건이 그의 주의를 끌지 않았던들 아마도 그는 고독감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남방에서 돌아온 첩자들이 그에게 제공한 기괴한 정보였다. 남방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상한 풍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무엇을 타도하는 전쟁이니 혁명 전쟁이니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왕후는 약간 경멸하는 듯이 말했다. 요즘 그는 기분이 몹시 나빴다. 그건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혁명 전쟁이니 뭐니 하는 말을 듣고 장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한몫 끼어 싸워본 적이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저 그런 전쟁이더란 말이야. 군벌들이 한동안 동맹해서 싸워 왕조를 넘어뜨렸다는 것뿐이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또다시 자기네끼리 갈라지고 만단 말이야. 그러나 돌아온 첩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했다. 아닙니다. 모두들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이냐. 왕후는 굵은 눈썹을 찌푸리고 첩자들에게 미련한 수작 말라는 듯이 쏘아붙였다. 백성들이 총을 가졌단 말이냐. 몽둥이, 새스랑, 낫 그런 것을 들고 전쟁을 한단 말이냐. 첩자들은 왕후가 무서운 얼굴로 고함치는 바람에 그만 질려서 기침을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신히 대답했다. 저희들은 들은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왕후는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듯이 말했다. 그렇겠지.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주워 듣고 왔어. 그는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 진상을 주시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그의 영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돌발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의 마음에서 딴 생각을 모두 몰아내고 말았다. 여름은 가까워졌다. 하늘같이 변하기 쉬운 것은 없거니와 지난해와 달라서 아름다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비도 때맞추어 내리고 범람했던 홍수가 지나간 비옥한 경지에 농민들은 햇볕을 받으면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땅에 온갖 씨앗을 뿌렸다. 생명은 땅에서 용솟음쳤고 풍성한 추수가 기대됐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아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굶주린 사람은 아직도 많았다. 그런데 이 여름에는 왕후의 영토 내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고약한 화적들이 날뛰었다. 일부 자포자기한 백성들이 화적으로 변해 왕후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이 지방에서도 그의 무력을 무시하고 때를 지어 약탈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파견하기만 하면 종족을 감춰버리는 것이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그들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첩자들은 급히 돌아와 번번이 이런 보고를 했다. 어제 화적이 북쪽에 나타나서 진간의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사흘 전에 화적이 상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고 아편과 비단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자행된다는 말을 들은 왕후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왕을에 대한 부채를 하루빨리 갚고 싶었으나 아직 농민들한테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상인들에게서 받는 세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많아진다면 그 세금의 액수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었다. 이 사실은 왕으로 하여금 더 한층 분노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당장에 자신의 손으로 화적들의 목을 베었으면 싶었다. 그는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부대장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각각 부하를 인솔하고 각지에 출동시켰다. 그리고 화적의 머리 하나에 은전 한 양씩 상을 걸었다.
그러나 상금을 준다는 말에 용기 백배하여 각지에 출동한 군대는 화적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화적들이란 보통의 농민이 대부분이고 이 지역에 군대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만 화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군대가 오는 것을 알게만 하면 곧 논밭으로 나가서 일하면서 군인들에게 그들이 화적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울면서 호소했다. 그들은 다른 화적단의 이름을 들어 그렇게 호소했고 그들 자신들의 강도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로 조직된 화적단의 이름이 나오면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며 그런 이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다. 그러니 화적이 발견될 리 없었다. 그렇지만 왕후가 화적의 머리 하나에 은전 한 양씩 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욕심 많은 부하들은 아무 사람이나 죽여가지고는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왕후에게 바치면서 화적의 머리라고 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왕후는 약속한 대로 상금을 주었다. 그 결과 무고한 농민이 수없이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불평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왕후가 군대를 파견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는 것이었고 또 여러 말을 했다가는 군대의 비위에 거슬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모가지도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량이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이 자란 한여름의 어느 날 화적들은 사방에서 불을 지른 듯이 도처에 퍼져서 출몰하였다. 왕후는 극도로 분개하여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부하를 인솔하고 몸소 출동했다. 그것은 어느 마을에 화적이 많다는 정보를 듣고 첩자들을 파견하여 탐지한 결과 그 마을의 농민 전체가 밤이 되면 화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 마을 일대는 다른 마을보다 지대가 낮아 늦도록 홍수가 빠지지 않는 탓으로 파종이 늦었고 또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지탱해온 사람들도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 자포자기한 끝에 화적으로 변한 것이었다. 어쨌든 왕후는 그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포악한 화적이 되어 다른 마을을 습격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확증을 잡고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몸소 출동한 것인데 그는 한 부대에게 명령하여 물샐 틈 없이 마을 전체를 포위하게 한 후 다른 한 부대를 자신이 직접 이끌고 앞장서서 말을 몰아 마을로 쳐들어가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도합 173명의 장정을 체포했다. 그들을 모조리 묶어서 동장집 앞 넓은 마당에 모아놓고 왕후는 마리에서 노려보았다. 그들 중에는 울면서 와들와들 떠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살색이 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제일 태연했다. 그들은 살 만큼 살았으므로 이제 죽어도 무방하다는 태도였다. 어쨌든 그 화적들 중에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왕후는 한데 묶어놓은 그들을 보자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려던 그의 분노가 점점 가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옛날처럼 사람을 개 죽이듯이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6명의 병조를 죽였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본 이후로는 자기도 모르게 기가 약해졌는지도 몰랐다. 그는 자기가 약해진 것을 감추기 위해 굵은 눈썹을 찌푸리고 거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사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이다. 단연간 나는 내 영토 내에서 강도질하는 놈은 용서 없이 처단했다는 것은 너희들도 잘 알게다. 그러나 내게는 자비심이 있다. 너희들의 늙은 부모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다음날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땐 두말 없이 죽이기로 하고 이번만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하들에게 호령했다. 내가 한 말을 명심하기 위해 이놈들의 귀를 잘라라. 부하들은 각기 환도를 뽑아서 나를 세웠다. 그런 다음 그 화적들의 양쪽 귀를 잘라서 왕후 앞에 쌓아놓았다. 화적들의 양볼에는 피가 마구 흘러내렸다. 왕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이 귀를 잘 기억해 두어라. 그리고 말을 몰아 그 마을을 나왔다. 말을 몰면서 그는 화적들을 깨끗이 죽여버리지 않은 것을 뉘우치기도 했다. 그들을 몰살했더라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는데 공연한 자비심을 베풀어서 일을 망치고 말았다는 생각이 났던 것이다. 이젠 늙어서 마음이 약해진 탓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내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다음에 나는 아들에게 아들을 생각해서 173명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 애는 좋아할 게다. 29. 아들이 떠난 뒤에 왕후는 고독감과 적막감을 잊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의 영토 내의 화적은 평정되고 농민들은 추수를 시작하여 다시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왕후에게도 큰 힘을 주었다. 그의 가을,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를 택해 그는 그의 군대의 일부를 인솔하고 영토를 두루 순찰했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그는 벌써부터 영토 내의 완전한 질서를 유지해둘 생각이었다. 그는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군대의 지휘권을 아들에게 넘기고 그 자신은 소수의 호위대만 가지고 물러앉을 계획이었다. 그의 아들은 20살에 졸업할 것이므로 그는 55이 될 것이다. 앞날에 대한 꿈을 꾸면서 지방을 순찰할 때 또한 손자에 대한 꿈도 꾸었다. 그는 이 고장의 주민과 토지와 세금 수익과 수확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홍수가 지나간 뒤라 땅이나 사람들이나 아직 흉년의 재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착착 복구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사람들은 아직도 여인 얼굴에 살이 오르지 않았고 아주 늙은 사람과 아주 어린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밭의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다. 그러나 생기는 도처에 넘치고 있었다. 임신한 여자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왕후는 생각했다. 옳지. 하늘이 흉년을 내린 것은 나에게 내가 타고난 일을 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사실 근년에 나는 너무 안일하게 지냈고 내가 가진 것에만 만족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이 흉년을 내려서 나를 깨우쳐 준 거야. 후계자로서 훌륭한 아들이 있으니 더 큰 일을 해놓아야 하는 거야. 그의 아버지 왕릉보다 현명해서 아버지처럼 지신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운명과 하늘의 뜻을 믿고 있었다. 그는 인생에 우연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천명이라고 믿었다. 이 가을날 왕후는 환희에 찬 부하들과 함께 말을 몰았다. 가는 곳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공정하게 그들을 통치한 왕후 장군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영접했고 그가 유숙하는 장소에는 그 지방의 유력자들이 잔치를 베풀었다. 다만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만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대가 오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못 본 채하고 묵묵히 일만 했고 군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미워 죽겠다는 듯이 노상 침을 뱉었다. 뒤떨어진 병사가 그것을 보고 노해서 어째서 그러느냐고 따지면 그들은 얼른 중후의 표정을 감추고 이렇게 꾸며댔다. 말들이 마구 먼지를 피우고 지나가서 입안에 먼지가 들어와서 그랬습죠. 그러나 왕후는 성 안에서나 성 밖에서나 주민들의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왕후는 그가 전날 포위했던 고을로 향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그의 곰보 조카가 수비 사령관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왕후는 먼저 사자를 보내 자기가 간다고 알렸다. 그리고 조카가 다스리고 있는 형편이 어떤가 알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보면서 성내로 들어갔다. 곰보도 지금은 그리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 비단 짜는 사람의 딸인 그의 아내와의 사이에 벌써 아들이 한둘 있었다. 그는 숙부가 성문까지 왔다는 말을 듣고는 지극히 당황했다. 그는 이 몇 해 동안 여기서 평화로운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군인이란 생각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한 숙부가 온다는데 당황했던 것이다. 곰보는 여전히 명랑했다. 안일한 생활을 좋아했고 새로운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성내에서 가장 권력 있는 지위에 있는지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대를 받고 일이라고는 세금을 받는 일뿐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고 살이 쪘다. 그리고 이 즈음에 와서는 군복조차 벗어버리고 편한 평복만 입고 있어서 어디로 보아도 부유한 장사치 같은 풍채였다. 실제로 그는 성내의 상인들과 매우 가까이 지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왕후에게 보낼 세금을 받으면 장사 속이 빠른 그는 그 중에서 약간씩 자신의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왕후의 이름을 이용하여 왕후가 모르는 다른 세금도 조금씩 받았다. 그것은 물론 그의 몫이 되는 것이었다.
성내의 상인들은 그런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그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들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지위에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곰보를 좋아했고 때때로 그에게 예물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곰보가 왕후에게 그들에 대해 말을 잘해줄 것이었으므로 장차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타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곰보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과히 바람도 안 피웠기 때문에 아내와도 사이가 좋았다. 특별한 연애 같은 것이 있어서 예쁜 기생이나 있지 않으면 오입을 하는 일도 드물었다. 그는 언제나 연애에 초대를 받는 편이었다. 그의 지위가 지위인 탓도 있지만 원래 그에겐 광대의 소질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웃겼기 때문이다. 약간 취하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지금 청천의 벼락같이 숙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곰보는 황급히 아내에게 군복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의 아내는 그의 군복을 어떤 괴짝에 던져 넣어둔 지 오래였다. 이윽고 부하들에겐 불이 나게 정렬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부하들도 게으른 생활을 해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병사들이라기보다는 그의 종들처럼 되어 있었다. 그는 군복 바지 가랑이에 살찐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팽팽하고 갑갑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한 생각까지 들었다. 근년엔 배가 나와서 군복 우통 앞이 자꾸만 벌어졌다. 그래서 그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것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그는 군복을 입었고 부하들도 정렬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왕후를 맞이했다. 2, 3일 머무르는 동안에 왕후는 성내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상인들이 그와 곰보를 위해 호화로운 연애를 열어준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에게 아첨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게 하려는 타산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또 왕후는 곰보가 군복을 입은 것이 거북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더운 날에 곰보는 견디다 못해 넓은 허리띠를 풀었다. 그러자 군보 우통 앞이 벌어지고 배가 드러나 보였다. 왕후는 혼자 생각했다. 형이 장사치라 그 자식도 결국 장사치밖에 못 되는구나. 내 아들만은 이렇지 않고 장군다운 풍모가 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곰보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그를 꾸짖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다만 냉담하게 말했다. 내가 나 대신 맡아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총 가지는 법까지 잊은 것 같구나. 그러니 전쟁을 한번 시켜야 하겠다. 내년 봄에는 내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한번 해봐라. 곰보는 진땀만 빼고 미처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결코 겉보가 아니었고 또 군인 행세를 하라면 못할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무섭게 호령하며 지휘할 만한 인물은 못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장 좋았으므로 전쟁에 나가기 싫은 것도 사실이었다. 왕후는 조카가 불안해하는 눈치를 보고 속으로 웃었으나 돌연히 환도 한 자루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너도 잘 살고 있고 성내 사람들도 장사가 번창하는 모양이니 세금을 좀 올리도록 하자. 나는 내 사촌 동생을 남방으로 유학 보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다. 또 그 애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영토를 좀 넓혀야겠다. 그러려면 경비가 많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내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희생을 시켜서 나에게 낼 세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도록 해라. 그런데 곰보는 만약에 숙부가 세금을 올리자고 하거든 상인들이 가난하다든가 불경기라든가 따위에 변명을 해서 단념시키도록 상인들로부터 비밀리 부탁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많은 사례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숙부가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변명도 하고 호소도 해보았지만 왕후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왕후는 마침내 단호히 소리쳤다. 나는 이곳 정세를 잘 알고 있다. 내게 거역하는 것은 내가 취한 길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길로서든지 나에게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처치를 할 것이다. 곰보는 모처럼 약속한 사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풀이 죽어서 그 결과를 상인들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상인들은 대표자를 뽑아서 왕후에게 이렇게 진정했다. 장군각하, 저희들은 장군에게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도 내야 하고 성세도 내야 합니다.
여태까지도 각각께서 올리는 세금이 제일 많았는데 더 올리신다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한데도 이익이 없습니다. 왕후는 환도의 위력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몇 마디 은근한 말을 한 뒤에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 점잖게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무력을 행사해서 해결할 도리밖에 없지. 왕후는 이런 방법으로 곤보를 견제하고 그의 실력을 알리는 동시에 그 위력을 그 도시와 지방 일대에 떨치고 그의 지위를 확보했다. 전 용퇴의 치안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왕후는 그의 본거지로 돌아와서 겨울이 가기만을 기다렸다. 봄이 오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의욕에 불탔다. 그는 첩자들을 사방에 파견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나이는 이미 늙었지만 아직도 이 성 전체를 장악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만한 기백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 긴 겨울 동안 왕후는 그런 꿈만 꾸면서 살았다. 그러나 쓸쓸한 겨울이었다.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쓸쓸한 겨울이었다. 참다 못해 그는 여자들 방으로 찾아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거기에 간다고 해서 고독감이 가시어질 리는 없었다. 그래서 혼자 우울하게 앉아 있을 뿐 왜 그런지 그녀들이 자기에게 속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때는 신여성 아내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여러 해 전에 딸을 데리고 먼 도시의 학교에 공부시키러 간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왕후에게 보내온 적이 있었다. 그때 왕후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작으면서도 건방진 얼굴에 단발머리, 그리고 대담하게 생긴 까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왕후는 아무리 보아도 자기 딸 같지가 않았다. 이 소녀는 장차 요즘 현대 여성이라고 불리는 명랑하고 말 많은 여자가 될 것이 분명했다. 왕후는 그러한 여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다음에 그는 아내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잘 알지 못했다. 여러 해 전에 그가 밤에 그녀의 방을 찾아가곤 할 때에도 그녀를 똑똑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딸의 얼굴보다 더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 앞에 있을 때엔 언제나 그랬듯이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들어줄 수 없는 어떤 말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을 지우면서 중얼거렸다. 한 남자가 일생 동안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여자에게 정신을 팔 시간 여유가 없었어. 그는 몇 해 동안을 두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번도 아내에 대한 애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고독을 느끼는 것은 밤에 화로 곁에 홀로 앉았을 때였다. 낮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은 그의 마음마저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 갑자기 늙어진 것 같았다. 봄이 와도 정복을 위해 출동할 수 있을는지조차 의심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럴 때면 그는 괴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물끄러미 화로불을 들여다보고 수염을 잡아 깨물면서 슬픈 생각에 잠겼다. 하긴 아마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마음먹었던 만큼은 성취하지 못하는 걸 거야. 또 이렇게도 생각했다.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3대까지 생각하고 자기가 생전에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닐까. 신복부와 언청이는 그의 장군의 신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했다. 그리고 왕후가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낮에도 부하들의 훈련에 흥미가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는 일 없이 소일하게 하고 밤이면 화로만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밤에는 왕후에게 조용히 따끈한 술과 고기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 그 밖에도 그의 장군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썼다. 그러면 왕후는 생각을 그만두고 약간의 술을 마셨다. 잔을 거듭하는 동안에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편히 잘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꿍꿍이 속을 태울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생전에 못한 일은 내 아들이 할 것이 아닌가. 이 겨울 동안에 왕후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주량이 늘었다. 그를 존경하는 언청이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이따금 왕후가 술병을 밀어내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때엔 늙은 언청이는 몇 번이라도 권하는 것이었다. 장군, 어서 드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늙어지면 약간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군은 너무 엄격한 생활을 하셔요. 그러면 왕후는 언청이의 정성에 감사하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술잔을 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 쓸쓸한 겨울 동안을 편히 지낼 수 있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할 때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고 그와 아들 사이의 성격의 차이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꿈이 자신의 꿈과 결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올 봄만을 기다렸다. 아직 봄이 되기 전에 어느 날 밤이었다. 왕후는 몸이 훈훈하게 취해서 가물가물 졸고 있었다. 손 가까이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술은 식었다. 그는 환도를 풀어 술병 옆에 놓고 있었다. 갑자기 겨울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말굽소리와 병사들이 달려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의 거쳐 뜰 앞에서 정지했다. 누구의 군대인가? 꿈이 아닌가?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양팔을 의자에 걸치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한 병졸이 달려와서 기쁜 어조로 알려주었다. 작은 장군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추운 밤이라 술을 많이 마신 왕후는 곧 제정신이 들지 않았다. 손등으로 입을 문지르면서 중얼거렸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꿈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잠이 펄쩍 깬 그는 벌떡 일어나 큰 문을 나서서 마당으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낮같이 밝았다. 그 밝은 한복판에 말에서 내린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젊은 사람은 아버지를 보자 머리를 숙여 절을 했으나 그 순간 그는 이상스러운 저기를 품은 눈초리를 아버지에게 던졌다. 겨울밤은 찼다. 왕후는 떨면서 외투깃을 여미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물었다. 교관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청년은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들은 갈렸습니다. 저는 혼자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후는 취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병사들이 주위에 모여들어 언쟁이나 벌어지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왕후는 병사들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부자만이 마주섰다. 왕후는 앉지 않았다. 아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이상한 군복을 입었구나. 아들은 머리를 번쩍 들더니 나직하게 그러나 군대식인 어조로 대답했다. 이 옷은 새로 조직된 혁명군의 군복입니다. 청년은 입술을 빨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 그 찰나에 왕후는 어떤 일을 했구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번개같이 깨달았다. 이 군복이야말로 그가 풍설에 들은 남쪽의 새로운 혁명군의 복장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즉석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적군이구나. 갑자기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차고 목이 메는 듯했다. 그는 그 6명의 병조를 죽인 이래 처음으로 피비린내에 굶주린 분노가 마구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기에 놓여있는 환도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는 내 적이다. 나는 너를 죽여야겠다. 왕후는 시근거렸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침을 삼켰다. 그러나 청년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억센 태도로 서 있다가 우통의 단추를 벗기고 양손으로 그것을 헤치더니 가슴팍을 내밀며 처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구식 해결 방법이니까요.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다시 냉랭하게 말했다. 자, 죽여주십시오. 청년은 이미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 조금도 흐리지 않은 얼굴이 촛불빛에 뚜렷이 탔다. 그러나 왕후는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반역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도라고 믿고 있었지만 차마 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했다. 노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는 환도를 마루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마음이 약해. 언제나 이렇단 말이야. 군벌의 장군답지 못하게.
청년은 아버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환도를 내려뜨리면서 의자에 앉는 것을 보자 우통단추를 끼우고 노인이 알아듣게끔 이야기하는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아버지처럼 늙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셔요.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가를 모르십니다. 그러나 왕후는 웃었다. 그는 일부러 그의 소리 없는 웃음소리를 높여서 웃었다. 그리고 아직도 입에서 손을 떼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그런 말이 이전엔 전혀 없었던 줄 아느냐.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다. 너희들 젊은이는 자기네가 처음으로 그러는 줄 생각하지만. 왕후는 또 웃었다. 아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괴한 큰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청년의 마음을 이상하게 설레게 했다. 그는 아버지가 처음 보는 노기를 띄우고 소리쳤다. 우리들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반역자라고 부르고 화적단의 두목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동지들이 아버지를 안다면 아버지를 배반자라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손바닥만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군벌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왕후의 아들은 부르짖었다. 평생을 두고 참아오던 왕후의 아들은 이렇게 격렬한 말을 토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의 목덜미에 핏줄이 서 있었다. 그는 눈길을 내려뜨리고 조용히 탄대를 끌러 마루에 떨어뜨렸다. 탄환이 달가닥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후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말뜻을 알고 보니 갑자기 기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빠져나가는 듯했다. 방금 아들이 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울리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손바닥만한 땅을 차지하고 이름도 없는 작은 군벌에 불과하다. 왕후는 약한 음성으로 늘 하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나는 화적단의 두목은 아니다. 아들은 정말 무안했다. 그래서 곧 대답했다. 그야 물론이죠.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듯이 계속해서 말했다. 참, 아버지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혁명군이 승리를 목표로 하고 이 북방으로 올라올 때까지 저는 어디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저의 교관은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단연간 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혁명군에서 바로 저의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혁명군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혁명군보다 아버지를 택한 것입니다. 청년은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는 아버지를 흘끔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엔 은근한 온정이 넘쳤다. 그러나 왕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앉아 있었다. 청년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에게 청탁을 하는 듯이 제3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가 숨을 곳은 고향에 있는 토벽집이 좋을 것입니다. 전 거기로 가겠습니다. 설령 그들이 수색하러 와서 저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제가 이미 군벌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농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청년은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약간이나마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후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혁명군보다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라고 말한 아들의 말의 뜻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왕후는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다. 그의 전생애의 고통이 그의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오랫동안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청명한 곳으로 나온 것처럼 왕후는 그 순간 일평생의 큰 꿈 속에서 깨어났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에 대해서 꿈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꿈에 맞도록 정성을 다해 아들을 양육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아들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농민이 되다니. 왕후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옛날에 체험한 일이 있는 이상한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소년 시절에 토벽집이 감옥같이 느껴지던 바로 그 구역질 나는 감정이었다. 땅속에 묻힌 지 오랜 그의 아버지가 다시 팔을 벌리고 그의 손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왕후는 아들을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과연 군벌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갑자기 왕후는 그 이상 그의 손으로 떨리는 입술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울고 싶었다. 때마침 충실한 언청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던들 그는 정말 울었을 것이다. 언청이는 방금 데운 따끈한 술을 가지고 들어왔다. 병에서 김이 오르고 향기가 자욱했다. 늙은 신복부와 언청이는 이 방에 들어올 때에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곧 주인의 얼굴빛을 살폈다. 그리고 왕후의 안색을 보자 황급히 탁자 위에 놓인 비어있는 술잔에 술을 따랐다. 왕후는 마침내 입에서 손을 떼고 얼른 술잔을 잡아 그것을 입에 갖다 대고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그것은 맛이 좋았다. 알맞게 데워진 맛 좋은 술이었다. 그는 잔을 내밀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한 잔 더. 아무튼 그는 울지 않을 작정이었다.